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원 직권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권주의라는 말이 가정법원에게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직권주의다, 폭넓은 재량권이다, 이건 어차피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이 집중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뭐다? 깡패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깡패다. 따라서 뭐뭐 할 수 있다, 내지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거의 99% 옳은 지문이다 라는 합리적 예단을 갖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게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정확히는 이제 3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뭐뭐 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can. 이거는 다 옳은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한정 피성령 의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죠.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다음, 가정법원은 피한정 의견인 피성령 의견인이 될 자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한정 의견이나 성령 의견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여기도 나오는데 괜히 여러분이 보시기에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할 수 있다고? 라고 여러분이 지문에서 맞닥뜨리면 의사의 감정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틀린 지문 같아 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가정법원은 깡패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개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런 거에 여러분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학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칙이 있으면 그에 따라 따라오는 게 예외라고 했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결국 지문을 봤을 때 대부분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보고 바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관련된 여기 부가적인 부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풀 때도 똑같잖아요. 출제자들은 이런 걸로 현혹되게 해요. 여러분이 마치 이건 틀렸다라고 보게끔. 그렇지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왜? 가정법원 판사는 깡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법원 관련된 얘기도 사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느꼈던 사례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말씀은 드리지만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직권주의, 폭넓은 재량권이 있고 깡패다라고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근데 이거를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과 막 떠들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좋죠. 좀 진짜 법학에 대해서 흥미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데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비록 기본 강의일지라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 관심이 있고 좀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음, 한정 의견 개시 또는 성령 의견 개시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각자 다르게, 그러니까 이 사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저희가 성년 의견 개시 청구를 했더라도 우리 가정법원은 한정 의견 개시로 심판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한정 의견 개시 청구를 했더라도 법원은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성년 의견 개시 심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게. 청구권자의 청구에 구속되진 않아요. 청구권자의 청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따라서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can. 옳은 지문이겠죠?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령 의견인의 범위를 정한 경우 피성령 의견인은 그 범위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하게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정했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따라서 이거는 가끔 틀린 지문으로 어떻게 내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령 의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가끔 내요. 마치 피성령 의견인은 모든 걸 다 자기가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계약이 가능하고 대리 없음을 이유로 나중에 얘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얘 관련해가지고 일상, 일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대리도 필요 없어요. 대리 동의 없음을 이유로 피성령 의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또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령 의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령 의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고, 나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얘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회독 때까지는 그냥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지라고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3회독, 4회독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직권주의 이것만 보고 원칙 뭐뭐 할 수 있다 다 맞지 이것만 가져가고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음 예외적으로 이제 가정법원에게 뭐뭐 해야 되는 머스트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한정,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정법원은 얘네 심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또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뭐였죠? 피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바로 여기 나와요. 이거 가피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없다. 근데 얘네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특정이지 이거 가지고 한정 성년으로 바꿔서 크로스 출제를 해요. 얘네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가피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심판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피특정 후견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주 틀리게 되는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종전 한정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게 바뀌더라도 똑같아요. 종류 심판, 종전에 했던 종류 심판은 반드시 해야 돼요. 다음,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시에는 직권으로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된다. 이것도 배웠죠. 얘네들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얘네들 법정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추가로 가피를 할게요. 추가로 가피를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제가 직권주의라기 때문에 여기 말고 여기로 할게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예외고, 뒤에 우리가 머스트 배웠는데 가정법원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99% 맞다라고 했죠. 가정법원은 깡패니까. 다만 가정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뭐뭐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예외죠. 예외.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뭐 할 수 없는 경우가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세 가지만 뭐뭐 할 수 없다 이고, 나머지는 원칙에 따라서 가정법원 판사님들은 깡패이기 때문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가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다 지워버리시고 예외에 해당하는 거 세 가지만 암기하고 계시 다음에 출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없네? 근데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옳은 지문이지 라고 가시는 게 훨씬 수험 적합적이고, 그렇게 해야 절대 안 틀려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저희가 세 가지. 이거 다 지워버렸네. 다시 할게요. 예외 적고, 가정법원이 뭐뭐 할 수 없는 경우, 뭐뭐 할 수 없다. 1번, 청구권자의 청구.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도 그렇고 피성년 후견인도 그렇고 또 피특정 후견인도 그렇고 얘네들에 대해서 제한능력자로 인정시켜주세요. 물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고, 한정이든 성년이든 특정이든 얘네들에 대해서 청구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얘네들로, 그러면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지 뭐가 아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없죠. 직권 심판 안 됐죠. 반드시 청구권자 청구. 여기서의 대표적인 청구권자는 본인도 포함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예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판사예요. 가정법원 판사인데 앞에 어떤 치매 걸리신 분이 걸어가고 계세요. 어떤 할머니께서. 근데 제가 손잡고 좀 피한정 피성년후견인으로 제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끌고 법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오든가
본인이 오거나 아니면 본인의 뭐 가족이 대신 청구해야 되지. 따라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반드시 있어야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뭐뭐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는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만 내는 거,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시 비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정법원은 정할 수 있다라고 틀리긴 해요. 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뭐 할 수 있다 재량이니까 오케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예외적인 두 번째 출제 스타일. 왜냐? 제가 피성년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죠? 피성년 후견인 성동일시 생각하자. 동의 찾자. 그럼 이거 가지고 분명히 장난쳤겠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것도 진짜 팁인데 뭐 보통은 민총부터 이렇게 쭈루룩 순서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뭐 뒤부터 풀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시험 이제 뭐 1분 남았는데 이 문제 남았고 도저히 1번, 2번까지 볼 자신이 없어요. 근데 피성년 나오고 동의 나왔다? 그럼 그냥 이걸 답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차라리 찍을 거면 이렇게. 이게 분명히 틀리게 낼 가능성이 정말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에게 있어서 얘는 동의권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가정법원은 동의를 필요하는 걸 정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얘는 동의권이 없는데 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조문에는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피한정.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로 필요하는 것을 가정법은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죠. 이거 가지고 피성년을 장난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틀리게 내는 두 번째 지문. 이거 잘 지워야 돼요. 이거 잘못 지우면 전체 다 날아가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피성년 나왔고 하나 키워드 뭐 남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 뭐 남았을까요? 피특정 후견인. 이 피특정 후견인 관련해 가지고 피특정 후견인 관해서 우리 가정법원은 키워드는 이거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이것도 심판할 수 있다. 캔 나오니까 여러분이 박희찬 변호사가 가정법원을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질문이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외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자. 나머지는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할지언정. 그래서 키워드는 1번 청구권자, 2번 피성년, 3번 피특정이에요. 그리고 피특정에서는 본인의 의사.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 내지는 피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는 고려는 해야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심판할 수 있다. 피특정은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정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세 가지만 여기 가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다 적으셨죠? 그래서 저도 처음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그랬고 뭐 중개사나 행정사 공부할 때도 그랬고 무턱대고 그냥 이거 다 그냥 일일이 다 암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렸고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부했으면 훨씬 더 수험 적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했을 텐데 참 나 멍청하게 공부했네. 그러니까 멍청하게 공부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석적으로 공부한 건데 이 정석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우리 뭐 대학원 박사과정 같은데 교수님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정석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최단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공부로 최대한의 득점하고 여기서 힘을 빼고 어디에 쏟자? 2차에 쏟자. 이게 가장 여러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제가 중개사 공부할 때였어요. 중개사 공부할 때도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행정사도 마찬가지고 1차 시험에 정말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열심히 1차 공부를 집중해가지고 60점만 넘으면 합격임에도 불구하고 막 90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고
그 후로 2차 때까지 시험이 한 2달 남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힘을 다 줘버리니까 자기는 너무 힘줬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쉬어야겠어, 너무 힘들어 라고 했고, 결국 그게 1, 2주일 쉬는 동안 여기서 1차에서 힘 최대한 빼면서 70점 맞으신 분들은 힘을 최대한 뺐기 때문에 이 시간을 다 확보해서 곧바로 2차 나 이제 집중해야지 하고 엄청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시험 결과도 항상 보면 이분들이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은 오히려 합격 가능성이 떨어졌어요. 왜? 너무 여기서 체력을 다 뺐기 때문에. 우리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기. 처음부터 엄청 빨리 달리신 분들은 결국 지쳐요. 근데 페이스 조절하면서 결국 우리는 꼬리만 하면 되는 마라톤, 장기 마라톤이라고 갔을 때 계속 뛰면서 조금씩 뛰면서 점점 스퍼트 올려서 마지막에는 쫙 돌려가지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수험 적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하는 거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피한정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가정법원은 정할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뭘로 낸다? 피성년으로 바꿔서 낸다. 피성년견인은 성년견인에게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범위를 정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의권이 얘는 있지만,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고 뭐만 있다?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떠오르는 키워드 뭐다? 성동일 씨.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성동일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 같아요. 그 막 응팔 뭐 그런 걸 봤을 때도 자녀분들과의 관계가 항상 저희 아버지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뭐뭐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죠. 반드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제가 1, 2, 3번 말씀드렸죠. 뭐뭐할 수 없다. 예외 3가지. 이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원칙에 따라서 뭐뭐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다. 다음으로 이제 제한능력자가 사실상 공부는 다 끝났어요. 근데 복습 시간이에요. 복습 시간. 공통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내용들 다시 한번 공통점으로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지 누군 아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말씀드렸고, 이때 제한능력자 얘네들의 계약, 법률행위에 나오면 우리가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 쉬우니까.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둘이에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 3번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왜? 성년 후견인은 대리권만 있지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동일 나오면 의심하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행사는 재판 안에서 판사님 앞에서 나 취소권 행사할게요 라고 해도 되고요.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서도 행사가 가능해요. 이것도 항상 옳은 지문으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제가 미성년자인데 엄빠볼래 명품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5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아빠카드로.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옷가게, 재판 외죠. 재판 외인 옷가게에 가서 나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의사표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고, 선악 불문 현존이익 반환이다. 이게 굉장히 예외. 몰랐든 알았든 상관없이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의사 무능력자도 똑같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141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해줘요. 왜? 의사 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나 어찌 됐건 우리 민법이 보호해주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얘도 판례를 통해서 이 조문을 유추 적용해서 의사 무능력자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을 인정해주자라고 했죠. 정말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관련해서 사례는 뭐 앞에도 살펴봤고 뒤에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가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한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 이게 5조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위 규정 배제 특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한능력자가 계약 체결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취소했다. 메롱하고 미성년자가 다음날에 상대방에게 계약을 취소했다. 그러면 그거는 강행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의칙이라는 것은 너네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신뢰에 쫓아 성실히 이행해 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 이걸 연달아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명품 옷가게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카드로 500만 원짜리 옷을 구매하려고 해요. 이때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알아가지고 야, 너 5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약 취소할 거잖아. 그럼 나한테 너무 불리해 라고 하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요, 계약 계속 유지할게요. 제가 5조 규정 가지고 주장하지 않겠다고 확인서까지 써줄게요 하고 확인서 열심히 써줬어요. 그 다음날 메롱하고 나타나도 가능하다. 왜? 당사자가 위 규정 배제하는 특이한 효력이 없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메롱하고 하더라도 이건 강행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에 쫓아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는다. 강행 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봤어요. 신의 측 위배로 봐가지고 계약 취소를 부정시켜버리면 그럼 강행 규정을 둘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럼 이거는 강행 규정 자체를 몰각시키는 취지다. 강행 규정을 그냥 우리가 없애버린 취지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인데, 논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나 제한 능력자이지 메롱하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제한 능력임을 몰랐던, 그래서 그 계약이 취소될 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제3자에게도 배양,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거와 제가 비교하라고 했죠. 비교. 바로 뒤에 나오는 영업을 허락한 경우,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허락을 해줬어요. 이 영업 허락에 대해서 취소하거나 제한하려고 할 때, 이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죠. 이거 비교해서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습. 영업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업이 있고 영업 허락이 있었죠.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그리고 또 첫 번째가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재산 처분 허락. 이거에 대해서 복습해 볼까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어떤 것은 남기는데 어떤 것은 탈락하죠? 제가 이거 암기 팁으로 말씀드렸죠. 재산은 뭐다? 민감하다. 미성년자가 10억과 1억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재산 좀 너무 돈이고 민감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시키지 말자. 반면에 영업은 그냥 뭐 일하는 거니까 대리권 소멸시켜줘도 된다.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항상 크로스 출제 정말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얘네들로 정말 크로스 출제 진짜 많이 하니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 지문.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자신이 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건 신의칙 위배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죠. 한 번 취소하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원칙적인 모습은 취소는 소급표거든요. 소급표가 뭐라고 했죠? 처음으로 돌아간다의 의미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이미 소급표에 따라서 취소하게 되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자들이 정말 많이 출제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시는 이런 거죠. 미성년자가 또 옷가게 가가지고 아빠 카드로 옷을 구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음날 화나가지고 사장님께 가서 그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하면 현존이익만 내면 되잖아요. 선악 불문하고. 그래서 서로 받은 걸 다 토해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또 아빠가 와가지고 제가 취소한다는 거 또 취소할게요. 이 말이 뭐죠? 유효한 계약으로 다시 인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너무 불리하죠. 안 그래도 취소해서 화나는데 또 그걸 또 취소한다고 하면 더 화나겠죠. 그래서 취소 한번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얘는 소급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가정법원의 한정 성령 후견 개시 심판을 하지 않는 이상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심판 이전에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항상 옳은 지문으로만 나와요, 거의. 근데 이건 예시가 이런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는 피한정 또는 피성령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가족이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치매에 걸리신 상황인데, 그때 가정법원에게 아직 심판 청구를 하기 전이에요. 내일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 할머니가 혼자 저녁에 내려가서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계약 체결했어요. 막 200만 원짜리 요새 지폴드 7이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이거를 계약을 체결해 왔어요. 그럼 너무 가혹하잖아요. 너무 큰 금액이고. 그래서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아직 실질적으로 치매이지만 피한정 또는 피성년견인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르면 실질은 치매자지만 형식적으로는 행위능력자, 그냥 성인이잖아요. 단독으로 유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성인에 해당하죠. 성인.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면 가정법원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한능력자 심판을 하지 않는 이상 비록 실질적 치매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할머니의 법정 대리인이나 할머니는 핸드폰 가게에 가가지고 심판 이전, 실질적 심판받기 이전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첫 번째,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했고, 이거는 모든 제한능력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예시로 이제 시험에서 틀리게 되는 게 피성년 의견이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이제 틀리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단정적 표현 나오면 항상 주의하자. 틀린 지문으로. 다음,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할 수 없는데, 이거는 바로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건 이해독을 위해서 제가 여기다 놓은 거고, 다음으로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의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을 위해서 유의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얘네들 제한능력자는 왜 동의 없이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냐? 지금 얘네들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죠. 왜?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 보호 필요성 때문에. 이건 여러분 적지 마세요. 이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제가 적으라고 하는 것만 적어요. 그런데 지금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누구를 위해? 얘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3자인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줬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죠.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능력자는 타인을 위한 대리행위는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대리 파트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대리 파트. 그래서 이것도 이해독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놓은 거예요. 사실 관련된 내용은 대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정 대리인 비교표. 이거는 조문에 근거해서 그냥 나온 결과값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순 암기거든요. 첫 번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친권자, 2차적으로는 미성년 후견인이죠. 미성년 후견인. 이때 후견인의 수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 후견인은 오로지 한 명만 가능하다라고 여기 조문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한정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권리의 주체 관련해 가지고 민법상 어떤 1119조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자연인, 사람도 되고 법인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자연인만 가능하지 법인은 될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조문에 그렇게 적었으니까. 반면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얘네들은 똑같고 미성년자만 다르네요. 얘네랑. 그럼 저 같으면 이것만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예외니까. 그래서 예시를 보면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만 되고 법인은 후견인 될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미성년을 제외한 누구?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에 해당하는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도 될 수 있고 두 번째 법인도 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막 엄청 자주 출제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왕왕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여기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이건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시. 미성년자의 고딩이 있어요. 고딩, 미성년자. 미성년자라면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죠. 고딩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나 이제 꼴통짓 그만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대신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뭐 노트북이 하나 필요하니까 아버지 노트북 하나만 사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 아들이 공부한다는데 노트북쯤이야 해가지고 정말 최신 노트북인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줬다고 해볼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사례 기억나시죠? 알고 보니까 이 고딩이 에이 뭐 공부는 무슨, 사실 뭐 자기 여자친구나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돈이 필요했는데 용돈 달라고 하면 욕 먹을까봐, 그래서 노트북 사달라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고 해서 이제 그 돈을 뭐 100이든 150이든 받고 그 돈으로 자기 여자친구나 아니면 친구한테 뭘 사주려고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딩이 아버지가 노트북을 사줬는데 이걸 다음날에 노트북 중고 판매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께 가서 이거 어제 산 노트북 200만 원 줬거든요. 영수증까지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거 제가 반값인 100만 원에 팔게요. 어떡할래요? 살래요? 말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겠죠. 그래서 오케이 땡큐 해가지고 노트북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 100만 원에 대해서. 그런데 얘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1번 얘가 취소할 수도 있고 2번 법정 대리인인 엄마나 아빠가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에 고딩은 이제 100만 원을 받고 나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큰 인형과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도합 마이너스 3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얼마 남죠? 70만 원밖에 안 남았죠. 이 70만 원 남았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에 고딩은 노트북 중고업자에게 가서 또 뭘 하죠? 메롱을 하죠. 메롱 나는 5조에 근거 해가지고 보호되는 사람이지롱, 따라서 이 계약 취소할게요 라고 했고, 이때 계약 취소하더라도 이건 강행규정 해당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배가 아니다. 이거 지금 복습 같이 엮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신의칙 위배가 아니다. 이때 고딩이 이제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을 때 이때 고딩은 1번 100만 원을 낼까요? 2번 70만 원을 낼까요?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마이너스 30만 원을 쓴 70만 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선악 불문하고 70만 원만 주고 노트북을 다시 받아오면 돼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죠? 요 사람 결론은 요 사람은 30만 원만 잃은 꼴이 된 거죠. 얘 때문에. 너무 불합리하죠. 너무 불공평하고. 물론 얘네들은 덜 성숙한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한정 피성령 의견이는 치매 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보호해준다라는 거 취지 자체는 오케이, 좋아, 좋은 제도야. 우리 유류분 기억나시죠? 유류분 제도처럼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볼 수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도 얘를 보호해주는 게 맞나? 얘한테 너무 불이익하지 않나? 라고 해서 우리 민법은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한, 즉 제한능력자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사람들을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얘네들을 보호해주는 조문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시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본인 또는 제한능력자의 누구? 법정 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일단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번에 대해서. 먼저 확답 촉구권입니다. 확답 촉구권, 이건 조문을 좀 읽어볼게요. 제15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이 계약 어떡할 거야? 너네 계속 이 계약을 유지시킬 거야? 아니면 언제든 취소시킬 거야? 확실하게 답변을 줘. 확실한 답변을 줘라는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제1항,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한능력자의 대표적인 예시가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미성년자 기준으로 제한능력자에서 능력자가 됐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
추후 인정, 이 계약을 추후 인정시킬 거야? 그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 즉 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아까 그 고딩이 성인이 돼서 그 성인이 된 그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았어. 발송하지 않았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뭐죠? 추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2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즉 미성년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오로지 그의 법정 대리인, 엄마, 아빠에게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하나씩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확답 촉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정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확실한 답변을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확답 촉구권을 원칙에 따르면 제한 능력자 또는 본인에게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그 제한 능력자가 이제 뭐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됐을 때, 즉 능력자가 됐을 때, 또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그 심판 종류로 인해서 행위 능력자로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걔네들한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거지, 얘네가 아직 제한 능력자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오로지 누구한테만? 법정 대리인에게만 가능하다. 그리고 얘가 됐건 능력자가 됐던 내지는 법정 대리인이 됐건 얘네들한테 확답을 촉구했을 때 얘네들이 그 기간 내 일주일 내에 답변을 줘 어떻게 할 건지 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 내에 답변을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추후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얘네들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취소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했어요. 그럼 미성년자 측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행 청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묵시적 추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묵시적 추인. 묵시적이 뭐였죠? 암묵적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암묵적.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어요. 그럼 얘는 원래 이때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성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야 빨리 계약대로 이행해. 너 왜 이행을 안 하고 있니? 라고 이행 청구를 했어요. 성년이 돼서 얘가 상대방에게. 그러면 이거는 나 이 계약 사실상 추후 인정해 주는 거야. 우리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라는 묵시적 추인으로 봐요. 이행 청구 자체가. 따라서 미성년자 측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죠. 추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다. 즉 미성년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 그럼 상대방은 그 자, 즉 여기서 그는 누구죠? 미성년자겠죠? 미성년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확답 촉구권은 이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와요. 틀린 지문으로 제일 많이.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능력자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 자에게 할 수 있고 능력자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미성년 상태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어요. 다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 이행을 이행한 경우 미성년자가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이거랑 비교죠. 요거랑 서로 비교되는 사항. 왜냐하면 이거는 성년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얘는 지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아직 제한 능력자인 거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때 스스로 자신의 채무 일부 이행 이거를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됐지만 미성년자가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근거는 추후 인정이라는 것은 취소 원인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어야 인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된다는 말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다는 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추인해야지만 비로소 유효한 거예요. 이것처럼. 이거는 추인의 개념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어차피 뒤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지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2해독, 3해독을 위해서 제가 여기 넣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추인이라는 것은 결국 언제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면 능력자가 되고 나서 추인이 가능하다. 또 상대방은 어떻다?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을 때, 즉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자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또 미성년자 입장에서 추후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그 자체인 동안에 나 오케이 추후 인정할게 계약을 유효시킬게 라고 해도 당연히 효력이 없겠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어. 즉 자신의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났어. 그때 추인은 당연히 가능하다. 서로 크로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추인은 어차피 뒷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뒤 후반부에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거와 또 비교해야 되는 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추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까 뭐 옷가게, 이번에 명품 옷가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카드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옷가게에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네들은 언제든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때 그 다음날에 법정 대리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와가지고 야 우린 5주 근거해서 이거 취소할게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얘는 법정 대리인은 바로 추인도 할 수 있어요. 추후 인정해줄게. 그냥 이 계약 효력을 인정시켜줄게.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게가 이제 추후 인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바로 추인할 수 있지만 얘는 미성년자는 뭐만 된다? 얘는 취소권만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얘 자체는 추인할 수 없겠죠. 당연히. 추인할 수 없어요. 얘가 성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추인이 가능하다. 또 얘 입장에서는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때 얘가 미성년자라면 얘한테는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때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가능하다. 근데 얘가 성인이 됐다? 그럼 얘에게도 다이렉트로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확답 촉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답 촉구권은 다 끝났고, 두 번째는 선철회권과 거절권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제16조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1은 1항이에요. 2는 2항, 3은 3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후 인정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야 나 그냥 계약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언제 취소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취소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먼저 취소해버리자라는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취소랑 철회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르지만 취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이 취소 철회 관련된 부분은 뒤에 제가 쫙 정리해 드릴 건데,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취소는 소급표예요. 뭐다? 내가 계약을 취소할게 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토해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반면에 철회는 그 효력이 장래이후예요. 그래서 나 이 계약 철회할게요 라고 하면 장래에 향해서 그 계약이 효력이 상실되는 거지, 철회권 행사하기 그 직전까지는 그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 때까지요, 즉 철회권 행사하기 그 직전까지 서로 오고 간 게 있다? 돈 같은 게? 그럼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무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이 알았을 경우가 뭐죠? 법적 용어로 악의일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2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조항을 통해 가지고 1번, 3번이 정말 시험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철회권과 거절권은 말 그대로 야, 이 계약 그냥 철회할게, 장래 향해가지고 이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할게, 또 거절은 그냥 이 계약 자체를 거절할게 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법적 성질 관련해서 얘는 계약에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얘는 단독행위에서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단독행위. 복습 차원에서 우리 유증과 증여 중에 어떤 게 단독행위였죠? 어떤 게 계약이었고? 태약에 인정되는 권리는 불상 유증은 됐다. 근데 증여는 안 됐다. 왜 안 됐죠? 유증은 단독행위고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철회권은 계약이고 거절권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차이점은 있는데, 차이점은 일단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철회권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어? 악이야? 그러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권 관련된 문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정말 시험 빈출. 그래서 저는 애당초에 앞에 선을 붙여버렸어요. 원래는 모든 교과서가 다 철회권과 거절권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선철회권이라고 교과서나 어떤 강사님의 수험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이건 저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철회권은 선철회권, 여기서 선은 선이 몰랐던, 이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사람이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16조 1항에 규정하고 있고, 시험은 결국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칠 테니까 애당초에 장난치는 게 선이니까 선철회권으로 그냥 적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철회권이라고 적었어요. 여기도 보면 조문에는 선철회권이 아니라 철회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철회권 관련된 부분은 이걸로 제일 많이 장난을 치고요. 세 번째, 이건 이제 확답 촉구권에서 제일 많이 장난을 치는 건데, 철회나 거절은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고 또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답 촉구권은 제한 능력자인 동안에는 그자에게 너 어떻게 할 거야 확실한 답변을 줘라고 할 수 없고, 이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됐을 때, 즉 미성년자라면 능력자인 성인이 됐을 때 비로소 그자에게 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만 가능하다? 바로 법정 대리인에게만 가능하다. 그 차이가 있죠. 근데 철회나 거절은 예약에도 할 수 있고 또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항과 관련된 거, 1항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1항 제한 능력자 측의 추후 인정이 있은 후에는 상대방은 철회권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한 능력자가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의사표시는 이 두 가지 공통점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추인이 있었어? 추후 인정이 있었어?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권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 능력자의 추인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견이 제한 능력자 그 자체는 추인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만 추인이 가능하다. 얘네들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반드시 제한 능력자 지위에서 벗어나야지만 추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동안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을 추인할게요 해도 효력이 없다. 이거 앞에서 배웠죠? 복습. 또 1항과 관련해가지고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즉 악이었다면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 선철회권이라는 의미가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미성자임을 몰랐던 자, 선이었던 자이어야지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2항과 관련해서는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의 추인이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선철회권, 선의의 상대방만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이 철회권, 거절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끝이에요. 이 계약은 이제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후에 제한 능력자 측이 또 추인할 수 없어요. 추 인정해서 이걸 다시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배운 거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얘네들이 취소를 했다? 그 취소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다시 뭐 할 수 없다?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철회권, 거절권을 행사했으면 제한 능력자 측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제가 조금씩 또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다시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3항 상대방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 거절하는 경우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반면에 이거는 비교로 여기다가 적을까요? 비교로.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확답 촉구권은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는 얘에게는 할 수 없죠. 얘에게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야죠. 아니라면 얘네들이 제한 능력 지위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확답 촉구권을 얘네한테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비교로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선악 불문하고, 즉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든 알았든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거절권도 똑같아요. 다만 철회권은 앞에 선 붙였죠. 선의, 즉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한 능력자임을 몰랐고 계약을 체결했어야지만 비로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제한 능력자 측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얘네들이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이건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철회권은 계약에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얘는 단독행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진 않은데 정말 출제자들이 엿먹어라 하고 낼 수도 있으니까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필해 주시고,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다,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같은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에게만 가능하다. 근데 제한 능력자가 실질적으로 능력자가 됐다. 그럼 그자에게도 할 수 있다. 반면에 철회권과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인 동안에, 즉 미성년자인 동안에 계획에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고 또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거랑 이거. 지금 제가 괜히 얘랑 얘만 굵게 표시한 게 아니에요. 얘네 둘이 제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굵게 표시한 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출제자에게 있어서는 얘네 둘을 제일 많이 장난을 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확답 촉구권, 철회권, 여기서의 철회권은 선철회권, 그 다음에 거절권이 인정되고, 마지막으로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라고 해가지고 17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라고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제한능력자의 공통점, 피한정, 그리고 피성년, 그리고 미성년자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성인이라고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다음, 미성년자나 피양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출제자들은 뭘로 맨날 장난친다? 여기에 피성년 후견인으로 장난을 정말 많이 치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피성년 후견이 나오자마자 제가 바로 성동을 찾자. 성동.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했더라도 그 계약을 어떨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성동의를 생각하자.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래서 지금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 논건이 이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동의권이 인정되지만 얘네 동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뭐 논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속임수.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속임수란 의미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이거에 대한 판례 입장을 이제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성인이라고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성인이라고 믿게 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서의 속임수 의미가 뭐냐? 판례는 적극적인 속임수만을 이 조문에서의 속임수로 봐요. 따라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단순히.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나 성인이요 라고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적극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이거는 소극적인 속임수다. 따라서 조문에 있는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경우, 말한 경우. 반면에 그럼 적극적인 속임수가 뭐냐? 이게 바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 위조 같은 걸 해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적극적인 속임수로 우리 판례는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실화. 제가 고딩 때 제 친구의 친구가 담배를 폈었어요. 그런데 고딩 때 그 담배를 피는 그 친구는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담배를 사고자 할 때 신분증을 당연히 자기 신분증을 내면 고등인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를 들어 00년생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00년생은 뭐 고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있고 여기 얼굴 붙어져 있고 00 뭐 예를 들어 1115 1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칼로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그럼 90이 되죠. 그럼 성인이 되죠. 그래서 이걸 칼로 긁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담배를 사요. 내지는 이렇게 긁어가지고 명품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샀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신분증을 적극적으로 위조했죠. 적극적으로 위조했죠. 따라서 나중에 이 미성년자 측은 상대방에게 가서 계약을 취소할게요. 우리 5조에 근거해가지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긁어서 간 게 아니라 단순히 명품 옷가게에 가가지고 나 성인이요 걱정 마쇼 이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옷가게에서 옷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말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건 소극적인 속임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문에 근거한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속임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 스스로 제한능력자 측이 속임수를 쓴 사실, 즉 적극적인 속임수를 쓴 사실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민총부터 물권, 뭐 채권, 계약, 가족까지 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입증 책임, 누가 재판에 가가지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을 누구한테 부담시키는 건가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시험 출제도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장난을 쳐요. 그럼 이게 어떨 때는 A고 어떨 때는 B고 어떨 때는 C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수험 팁으로
뭐뭐를 주장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다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자신이 재판 가가지고 저 사람 나쁜 놈이요 라고 했으면 나쁜 놈인 이유에 대해서 주장과 그리고 관련된 증거서를 내야 되잖아요. 주장하는 자가.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지문에서 명확하게 상대방으로 나오는 게 정말 몇 개 없어요. 상대방에게 주장 입증 책임을 지는 거. 그래서 이 예외만 기억하자라고 했고,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 부여됐던 게 뭐였죠? 복습. 이걸 만약에 바로 대답해 주시는 분은 정말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대답을 바로 못해도 어차피 기본 이론 강의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들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린 민법과 친해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하고 한번 1회독이 되면 그걸로 기본 강의는 성공이거든요. 뭐였죠? 입증 책임 상대방이 부여되는 게 바로 법정 대리인, 우리 5조 관련해가지고 동의 여부에 대해서 야, 너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았어 라고 누구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다. 이게 첫 번째 예외고요. 이게 두 번째 속임수 관련된 두 번째 예외로서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 속임수, 제가 피성년 나오자마자 바로 성동일 떠올리라고 했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가지고 장난을 치겠구나. 1번, 이거 헷갈려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왜? 여긴 동의라는 말이 없죠. 없죠, 동의라는 말이. 그래서 이건 17조 1항은 제한 능력자의 모든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제한 능력자의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이 돼요. 근데 2항은 피성년 후견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항은 제한 능력자로 표현했지만 얘는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적시하지 않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이거는 맞는 지문이지만 2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에게 성년 후견인이 동의. 피성년 나오면 동의 나오면 성동일, 의심하자 동의 나오면, 그러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그건 바로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이해되시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왜? 얘는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피성년이 아니라 피한정 또는 미성년자라면 마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속임수로서 적극적인 속임수로서 속였다 그러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죠. 이거 꼭 유의해서 기억해 주세요. 피성년은 항상 동의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권리의 주체는 다 끝났고요. 다음 챕터는 이제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민법상 주어진 어떠한 권리 의무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권리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한 능력자까지 왔는데 이제는 자연인이 끝내야겠죠. 우리 슬슬 지겹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은 어떻게 끝내냐? 이제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또 사망과 관련된 어떤 법적 쟁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